자, 형법 강론 강의 오늘은 이제 사회적 법이 관련된 걸 보는데, 사회적 법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크게 보면 사회적 법이 관련된 죄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게 먼저 여기 공공의 안전과 평온, 안전과 평온에 관련된 죄. 그다음에 이제 공 공중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 신용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중의 도덕, 사회적 도덕에 관련된 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트 정도로 나눠졌다 보면 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중의 건강까지,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공공의 신용과 공중 도덕에 관련된 죄까지 살펴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에 관련된 범죄들이 쭉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련된 죄와 관련돼 가지고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방화죄와 관련된 부분, 교통방해죄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고, 공중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논의되는 부분도 없고, 공공의 신용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문서에 관한 죄, 즉 문서의 위 변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통화의 위 변조, 유가증권의 위 변조, 우표 인지의 위 변조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공중의 도덕 관련된 죄도 몇 가지 뭐 나오지 않는데, 뭐 음란물에 관련된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사체 유기라든가 장래 방해라든가 그런 것들 몇 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를 보게 되는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련된 죄는 먼저 여기 제 1절 나오는 것처럼 공안을 해야 하는 죄, 그다음에 이제 폭발물을 사용하는 죄,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방화와 실화의 죄, 그다음에 이제 물을 넘겨 가지고 재물을 승계하는 일수죄, 그다음에 여기 교통방해죄, 교통방해 관련 이렇게 다섯 가지가 우리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로서 논의된다. 관련구 여기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공안을 해야 하는 죄와 관련돼 가지고 어 이 그러니까 공안을 해야 하는 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인제 그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범죄단체 조직죄라든가 고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공안을 해야 하는 죄를 보면은 여기 먼저 공안을 해야 하는 죄는 어 사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인제 공안을 해야 하는 죄에 있는 범죄들이 보면 범죄단체 조직죄, 그다음에 소유죄, 다중불회선죄, 요 세 가지 범죄만 실제로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예요. 이제 우리 법조문 자체는 제5장 공안을 해야 하는 죄에서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와 공무원 자격 상칭죄도 공안을 해야 하는 죄를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 둘은 뭐다? 얘네들은 국가의 기능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다. 그러므로 여기 보는 것처럼 공안을 해는 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죄, 소유죄, 다중불해산죄가 공공위헌범으로서 사회적 법이 관련된 거고,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이나 공무원 자격 사칭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적 법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호법익은 뭐 요 세 가지 범죄가 범죄단체 조직죄, 소유죄, 다중불행산죄의 보호법익이 결국 사회 공공과 사회 공공 평온과 안전이다.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뭐 구체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구체적 위헌범이라기보다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법조문 자체에 어떤 구체적 위험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면 될 것 같고, 특별법으로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돼 가지고 폭처법에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한 죄를 폭처법 4조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뭐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범죄단체 조직죄가 기본 범죄인데, 범죄단체 조직죄하고 소유죄가 기본 범죄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범죄단체 조직죄, 소유죄 이외에 다중불해산죄가 있는데, 이 다중불해산죄는 이 소유죄의 예비 단계를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불행산자는 한 지방의 어떤 평온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이 소유죄 하는 범죄 소유죄라는데 소유행위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처벌하는 모여 있는데 해산하라고 했을 때 해산하지 않는 걸 처벌하는 것이 다중불행산죄인데 얘는 결국 소유죄의 예비 단계를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범죄단체 조직제 보면 이제 법조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게 2013년에 그 2013년 4월 5일 날 개정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범죄단체 조직제가 과거의 문제점이 뭐였냐. 자, 과거의 문제점 보면 종래 범죄단체 조직제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종래 범죄단체 조직제는 법정형의 제한이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법조문 보면 여기 보면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경우를 성립하는데 옛날에는 이 법정의 제한 없이 그냥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범죄단체 조직제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기 보면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 국제연합에 이제 유엔에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2002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가입을 하고 그 이 조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행 법률들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 이행 법률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관련돼가 여기 범죄단체 조직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데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 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를 처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지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편법에다 추가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개정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약취유입 및 인신매매 제와 관련돼 가지고 싹 개정을 했던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범죄 단체에 이르지 못한 범죄 단체에 이르지 못한 집단을 이루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했는데 범죄 집단을 조직하는 경우와 이렇게 여기처럼 범죄 단체에 이르지 못했으나 범죄 집단을 그러니까 얘는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얘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 가지고 2013년도 4월 5일 날 개정해 가지고 현재 규정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사형 무기 사무장사 이상의 사무장사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그러면 단체 또는 옛날엔 집단이 없었는데 이제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자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근데 이제 이 당연히 여기 보면 필요적 공범의 일종이 집단범이에요. 뭐 집합법, 집단범위를 하는데 당연히 추상적 위헌범이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얘를 즉시범으로 봅니다. 근데 계속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에서는 좀 계속범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범죄 단체를 조직하면 바로 성립하는데 만약에 얘가 공소시효가 기산이 언제부터 되느냐? 그럼 범죄 단체를 해산했을 때부터 계산된다. 즉 계속범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데 판례는 즉시범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례는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 보면 92년도 판례인데 92년도 판례 보면은 즉시 성립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완성된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설은 계속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성 요건을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집단을 조직, 가입, 활동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그러면 단체하고 집단이 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판례를 보면은 자 여기서 단체란 집단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자 단체는 뭐냐?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 결합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계속적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 그러니까 계속적 결합체이고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단체를 하고 여기서 최소한의 통솔 체계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최소한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 여기처럼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그럼 단체하고 집단의 차이는 뭐냐? 결국 단체하고 집단의 차이점은 여기 보는 것처럼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단체,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집단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체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지 못했는데, 요렇게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3년도에 개정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안은 여기 보면 밑에 사안 보는 것처럼 피고인 갑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 자,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를 외부 사무실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 활동하고, 피고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에요. 자, 결국 얘네가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 외부 사무실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을 한테 속여 가지고 중고차를 매매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1심 법원은, 2심 법원은 이 범죄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무죄 판단을 했어요, 2심에서. 근데 이제 대법원은 뭐라 그러냐, 여기 보는 것처럼 외부 사무실을 갖추는 이 사안에서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 등 정해진 역할에 따라 행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이다. 즉, 이런 외부 사무실은 체계를 갖춘 결합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통솔 체계를 갖췄냐? 통솔 체계는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법 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단에는 해당한다. 그러므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요즘 검찰이 이렇게 사기 범행을 공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특히 보험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에 대해서 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통솔 체계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집단에 해당하면은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단체성을 부정한 판례인데, 판례 여러분 보면 다겠지만은 81년도, 그다음에 77년도, 그다음에 91년도, 그다음에 2004년도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여긴 기본적으로 단체성을 부정했는데, 과거에는 단체성이 부정되면 처벌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과거 판례들은 이런 경우에 단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부 다 통솔 체계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여기 친목 단체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어, 폭행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결국 통솔 체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체성을 부정한 판례들이 이제 구성돼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즘 여러분들이 이 위에 나오는 중고차 사기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가장 좀 심도 있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범죄 단체를 조직 가입 활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조직이라고 하는 건 집합체를 형성하는 거고, 가입이라고 하는 건 참가하는 거고, 집합체 형성, 참가. 근데 활동이라는 개념 관련돼 가지고 어 조직의 어떤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에 대해,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그거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범죄단체 조직제에서 말하는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해야 된다. 응? 적극적 행위해야 되지, 적극적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활동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어 있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쭉 이렇게 의사결정의 영향이 아니라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계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뭐 사례를 보면은 뭐 범죄단체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조직의 위계 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를 받으며 속칭 줄바따를 맞고
그에 관하여 입단속을 잘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때문에 여기 구성원들의 소극적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돼 가지고 기소 시기는 언제냐? 이거 뭐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조직 가입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그래 가지고 조직한 목적한 범죄를 꼭 수행해야 되냐? 그 목적한 범죄의 실행 여부나 달성 여부는 이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범죄단체 조직 자체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목적한 범죄를 하면은 목적한 범죄는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 판례는 즉시범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범죄단체 조직과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 있죠. 만약에 범죄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한 20년 범죄단체를 갖다 운영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엔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즉시범으로 보는 것은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고 계속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고 계속범으로 볼 때는 범죄 종료 시 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죄단체를 해산하거나 탈퇴했을 때 공소시효가 좀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밑에 여기 보면은 죄수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했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다? 범죄단체가 두목이 바뀌었어요.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했는데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였다면 범죄단체 조직제 원래 있던 기존 범죄단체는 범죄단체 조직제 바뀐 것도 또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제인데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범죄단체 조직제가 또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제가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죄를 구성하는 거다. 응? 일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첫 번째 범죄단체를 만들었어. 근데 얘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 이 모양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두목이 바뀌고 활동량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실제로 동일한 범죄를 보면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 거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돼 가지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한다. 즉 범죄 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 범죄를 범죄단체 조직죄를 범하고 어떤 다른 범죄를 했으면은 그 경우는 뭐다? 그 경우는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활동하는 경우는 뭐다? 이거는 그냥 포괄 일자가 된다. 우리가 행위태양으로 조직, 가입,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하나의 포괄 일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밑에 다른 범죄와 관계도 보는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범죄단체를 가입했다. 조직했다. 뭐 활동했다 그러면 범죄단체 조직자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사기죄를 갖다 저질렀다. 그러면 여기 뭐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실체적 경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기를 목적으로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했다. 그럼 범죄단체 조직자 성립하는 거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얻었다. 그러면 그건 사기죄는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실체적 경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보고 소유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 자, 이런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이제 다중이 집합해 가지고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다중이 모여 가지고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한 지방에
공공의 안전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처벌하는 범죄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적 공범료 집단범이고 뭐 계속범이며 추상적 위헌범이며 고동범이다. 뭐 구성요건 같은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이 소유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 법조문 자체를 보면 소유죄 다중이 집합했기 때문에 다중이다. 다중이 이제 구성요건상에서 뭐 주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중이 아니라 집합한 다중의 구성원인 개개인, 다중의 구성원인 개개인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다중 자체가 응? 다중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그럼 다중이 집합해 뭐 하는 거냐? 폭행, 협박, 손괴하는 건데,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중이 모여가 집합해가지 않는데 다중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다중은 다수인의 집합이다. 근데 어느 정도의 다수인이 다중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고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중이 집합한다 할 때 집합이란 말은 결국 어떤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결합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폭행, 협박, 손괴는 폭행, 협박은 최강의 의미인데 여기서 이 폭행, 협박, 손괴는 집합된 다중에 합동력에 의해 생겨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중 속의 개개인이 독립된 행위는 소유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돼 가지고 이 폭행 협박은 뭐다?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과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소극적 저항이나 연자 농성, 뭐 바리케이트 설치 정도는 이 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 집합해서 최소한 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데 그런 폭행 협박 손괴가 합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한 지방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소유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시위를 하는 경우도 소유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죄에서 말하는 이 폭행 협박 손괴의 의미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에 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추상적 위헌범이죠. 뭐 어떤 침해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유죄는 집단범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법 총칙을 배울 때, 형법 총칙에서 필요적 공범 배웠는데, 필요적 공범 내부자들에 대해서는 뭐다? 각각 개별적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자들에 대해서는 뭐다?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부자들끼리는 뭐다?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인은 뭐다? 이 외부인에 대해서는 교사나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외부인 중에서 공동정범은 왜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죠. 총칙상에서 배웠지만은, 필요적 공범의 성실상 집단 밖의 외부인이, 자, 외부인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될 정도로 관여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공동정범이 아니라, 그건 바로 뭐다? 내부 구성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방문 관련돼 가지고 내부 구성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규정은 여진 전혀 없다. 뭐 내란죄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중에서 집단범과 대항범이 있었는데 대항범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다 성립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집단범 같은 경우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집단범 내부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다중불이행죄가 있는데 다중불이행죄는 여기 보는 것처럼 소유죄의 예비 단계 행위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소유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 그때는 처벌하는 것이 이제 다중불해산죄다. 뭐 대표적으로 이것도 집단범이고 대표적인 진정부작위범이죠. 우리가 형법상의 부작위범 그러면은 퇴거 불응죄와 이 다중불해산죄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진정부작위범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단속하 뭐 주체는 역시 다중의 일원인 개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부작에 의해서 성립하는 범죄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뭐냐? 뭐 관할 경찰관 등이 있죠. 해산 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이고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보면은
최소 3회 이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산 명령은 집합한 다중에게 대해 발하여야 하며 다중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3회 해산 명령을 보면 될 것 같고 3회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으로 성립하는 기수가 된다. 즉 진정 부작위범이다. 자, 이 목적범이에요. 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목적범이다. 고의 이외에 폭행, 협박, 손괴를 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목적은 소요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손괴를 할 목적이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지금 범죄단체 조직죄, 소유죄, 다중불회산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야 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고 이 밑에 나오는 전시공수 계약 불이행죄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뭐다? 이거는 국가 기능에 관련된 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적 법익에 관련 죄다. 즉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는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 그러니까 국가 뭐 위급 상황에 있어서 국가와 어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해가지고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구성 요건을 보면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칭을 하고 끝나는 게 그 사칭을 통해서 그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의 개념은 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특별법상의 공무원 다 포함한다. 자격 사칭이라는 거는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타인을 오신시키는 일체 행위고 직권을 행사한다는 건 그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요거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옛날 판례긴 한데 자, 여기 뭐좀 중앙정보부 직원 지금은 이제 뭐 국정원 직원이죠. 국정원 직원이 아닌 자가 국정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에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됐다는 사실을 보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 이게 말한 경우. 자, 이것이 과연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하느냐. 자, 이거는 뭐 중앙정보부 직원, 안기부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이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것은 맞아요. 자, 이거는 사칭한 것은 맞는데 자,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이것이 직권이었느냐? 이거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똑같이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즉, 뭐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채권의 추심 행위는 개인적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원 간의 수사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안에 관한 죄, 즉 관련돼 가지고 공안을 해야 하는 죄를 봤고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이제 폭발물에 관한 죄입니다. 자, 여기 폭발물에 관한 죄를 보면은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을 내용하라는 범죄다. 공공위험범으로서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죄다. 여기 보면은 당연히 폭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 침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보호법익이고 그다음에 폭발물을 사용하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신체, 재산에 대해서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이런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도 부차적 보호법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간단해요. 구성요건 책을 보면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근데 폭발물을 전시에 사용한다. 그럼 가중처벌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시에 폭발물 등을 제조했다. 그 경우도 이제 독자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폭발물 사용죄의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폭발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폭발물에 관한 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폭발물 사용죄 보면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자 법정형이 어떻게 돼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폭발물 사용죄는 거의 지금 뭐예요? 법정형이 우리가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법정형과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폭발물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여기에 보면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 위헌범위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여기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뭐 폭발물을 사용한다.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건 폭발물을 사용하여 한 지방의 법 질서를 교란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자, 그러므로 이제 밑에 이제 표준 판례로 나온 2010년에 나온 판례 보면은 뭐 이 폭발물 사용죄 관련된 119조 1항을 보면은 뭐 이 보호법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럼 폭발물 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폭발물 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폭발 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했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여기처럼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물건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형법 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자, 폭발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폭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조에서 119조가 적용되는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뭐 화염병이라든가 뭐 사체폭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의 공안을 문란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사안은 이제 뭐냐면은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 터미널 등의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고 폭발하게 함으로써 공안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면은 물품 보관함 있죠. 요만한 박스 안에 이제 뭐 쇼핑백 같은 거 놓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폭발물을 넣어서 이제 폭발시켰다 하는데, 그게 과연 한 지방의 공안을 문란케 할 정도의 고도의 폭발력을 가졌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면 판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뭐 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 신체 또는 재산을 해야 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쵸,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재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뭐다? 폭발물의 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방화죄에 보면은 준방화죄와 관련돼 가지고 형법 172조 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이제 172조 1항은 폭발성 물건을 터뜨린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지언정, 왜냐면 얘는 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근데 이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러므로 이제 172조 1항에서 말하는 폭발성 물건 파열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형법 119조 1항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폭발물 사용체의 폭발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굉장히 위력이 세야 된다. 한 지방에 공안을 문란하게 할 정도에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요 두 개 판례는 서울 고등법원 판례지만 대법원까지 이런 경우가 올라간 경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전환 협의회에서 이제 표준 판례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봐도 돼요. 자, 여기 것처럼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행위들을 한 경우 살인죄와 폭발물 사용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 그냥 법조 경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119조에서 말하는 폭발물을 사용했다. 폭발물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쳤다. 그럼 폭발물 사용자만 성립하고 거기서 따르는 살인, 상해, 재물손괴 등은 모두 폭발물 사용죄에 흡수되는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폭발물을 사용했을 때 상기는 부수적인 살인, 뭐 상해, 손괴 이런 것들은 다 흡수된다.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는데, 중요한 건 밑에 판은 다르죠. 이건 뭐냐? 처음부터 살해 의사를 가지고 폭발물을 사용했을 때 이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살해 의사로 폭발물을 가지고 사람 죽였다 그럼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실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케 할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살해할 목적으로 터뜨렸는데 상해밖에 못 입혔다. 그럼 그건 뭐요? 살인 미수가 되겠죠. 살인 미수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폭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폭발물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의 행위로 이렇기 때문에 뭐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폭발물 사용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에서 폭발물을 사용해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범죄 행위들은 포괄일죄, 법적 경합이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살해 의사로 폭발물을 사용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폭발물을 사용하는데 전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더 가중 처벌해요. 여기 보면 이제 119조 2항 보면 전쟁 천재병 기박의 사변에 있어 일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폭발물을 평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지만 전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벌하는 굉장히 엄중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미수범 처벌하고 관련돼 가지고 폭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 음모 선동한 경우에도 처벌을 합니다. 즉, 이 공안을 해는 자라든가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이 관련된 예비 음모 선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처벌 규정이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폭발물 사용 관련된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한다. 미수범 처벌하고 예비 음모가 처벌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120조 1항 보면은, 자,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 그다음에 선동한 경우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근데 단 그 목적한 죄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어떻게 해요? 자수한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의 자수는 뭐요? 통상의 자수가 임의적 감면이죠. 근데 이 폭발물 사용죄에서의 자수는 뭐다? 필요적 감면 사유로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전시 폭발물 제조 등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전시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전시 폭발물 사용죄에 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적 구성 요건으로 처벌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까지 봤고 잠시 쉬었다가 방어와 실화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